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못 보냈습니까? 자, 오늘은 요약집은 13페이지, 물권법 13페이지 등기 청구권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기본서는 244페이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꼭 구별해야 될 것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예,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란 의미는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민법 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하고 있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민법 245조 제1항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지만 권리를 가진 자와 등기된 자가 일치한 상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라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은 계약이란 법률행위, 시효 완성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차이점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매수인.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역 수익하고 있다면 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모습이 판례가 해석하기를 법사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시효 완성자도 시효 완성된 토지를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모습이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라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과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하나는 계약이란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것 외에는 논리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부분을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라지는 부분이란 이야기는 이 매수인이 병일한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결국 매수인이 이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례가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병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주고 점유가 상실됐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다. 줄여서 이것도 권리 행사로 본다는 판례예요.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판례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이것처럼 그대로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와야만 해요. 권리 행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즉 점유를 이전하고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애초에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권리 행사로 보겠다는 판례가 있는가? 이렇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은 판례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다라는 판례 자체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시효 완성자는 매수인과 달리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은 이 권리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의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할 수 있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해야만 소멸하지 곧바로 소멸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 부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란 취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는 돼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등기 청구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중간 생략 등기를 확인합니다. 예, 요약집은 물권법 15페이지. 그리고 기본서는 250페이지요. 자, 지금부터 중간 생략 등기를 확인합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적법 절차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차례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적법 절차이지만 그렇게 등기하지 않고 최초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중간에 있는 이 을의 등기가 생략됐다고 중간 생략 등기, 달리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등기 절차는 위반했는데 이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즉 미등기 전매행위 이 금지 규정을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형사처벌당하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하고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갑을 간에 을병 간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단지 등기 절차를 위반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부합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건을 달기를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하자고 합의했거나 최소한 중간자의 중간 생략 등기해도 좋다는 동의를 요한다 라는 전제하에 유효성을 인정했는데 차후 이미 중간 생략 등기는 마쳐졌고 그 누구도 중간 생략 등기하자는 동의, 합의가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 말이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단지 동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만 부합한다면
동의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판례 2로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의나 합의를 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반드시 동의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최초의 매도인, 중간자, 최후의 매수인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최후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하자고 합의했다면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을 상대로 나에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여기에 전원의 합의란 도대체 무엇을 전원의 합의라고 말할 것인가? 가령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이 합의하고 중간자와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이 전원의 합의일 것인가? 아니면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이 합의하고 최초의 매도인 갑과 최후의 매수인 병이 합의한 것이 전원의 합의일 것인가? 이런 말이 등장하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원이 합의했다면 갑은 당연히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고 전원의 합의가 아니라면 협력하지 않을 거라고. 전원이 협의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갑이 병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갑이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서 오세요 등기하러 갑시다 라고 응하는 구조는 전원의 합의이지만 최초의 매도인 갑이 최후의 매수인 병을 몰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최초의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이 합의하고 중간자 을과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은 병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은 어서 오세요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자가 합의하고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세요라 말합니까? 이게 전원의 합의다. 그럼 이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건 전원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 행사를 갑이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전원의 합의란 이야기는 이걸 만들어주면 전원의 합의가 되잖아 이게요. 이걸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최초의 매도인이 이 경우는 동의를 해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요. 즉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자가 합의하고 중간자와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은 전원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은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의 매도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최초의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등기 청구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전원의 합의인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중간 생략 등기의 이론은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논리입니다. 예. 그럼 만약 중간자 을이 최후의 매수인 병에 대하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 알려준 것이 갑의 동의다 아니다? 이건 갑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동의 합의다 아니다? 동의 합의는 짝짝꿍해야 돼요. 이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를 도출하면 되잖아. 이런 경우에도 갑이 동의를 해준다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자, 전원이 합의해도 전원이 합의해도 갑을 간에 을병 간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자 을의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매도인 갑의
중간자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원이 합의한 후에도 갑과 을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중간자 을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 대하여 합의한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원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매수인 평의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최초의 매도인 갑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했다면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허가를 얻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을과 병이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결국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최초의 매도인 갑과 최후의 매수인 병이 직접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얻어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은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었다, 얻지 않았다. 얻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었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언제나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오면 결론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허가를 얻어도 중간 생략 등기란 구조 자체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는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허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가를 얻은 것이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의 매도인 갑과 최후의 매수인 병이 허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에 걸려들면 안 돼요. 다 된 밥에 콧밭 들이는 거예요. 뻥입니다. 언제나 무효예요. 그렇게 과거에 기출문제로 털린 지문 정답 만들었어요. 설마 그런 예외 있겠지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예외 없는 것도 제법 있어.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요약집은 19페이지 테마 7번이요. 자, 기본서는 예, 270페이지요. 네, 여기까지 조금 찍으실 분 찍으십시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안 지울 거예요. 한 카트만 찍으면 되겠네.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속도 좀 올려야 됩니다. 예, 물건의 일반적, 즉 공통적 소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물건의 포기,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등기, 말소 등기해야만 합니다. 나머지 물건의 일반적, 즉 공통된 소멸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중요한 논점이 혼동이에요. 예, 혼동의 개념은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권리인데 한 사람한테 귀속이 돼버렸다고.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을 혼동이라 말해요. 그럼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은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이 되든 제한 물건 상호간에 혼동이 발생하든 혼동이 발생하면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왜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가?
법률 규정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을 판례가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판례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 되는 요소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하나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 이 상태에서 2번 저당권자 병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혼동이 발생했는데 혼동이 발생한 병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와 같이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원칙에 따라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럼 반대로 갑과 을이 매매하고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했다면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없다.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복합적인 사고로 물어보기 위해서 시험에는 이 논리를 이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변형시켜 이 판례를 물어보기도 해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임차권을 갑을 간에 임대차 했다는 말이에요. 병이 저당권을 만약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이 을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라는 말은 대항력을 의미해요.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에 따라 논리가 달라집니다. 을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하고 권리의 순위는 원칙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지만 만약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면 물건화되었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이 선순위, 병의 저당권이 후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게 물어보면 이 판례를 물어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가벌간에 매매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은 발생했는데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 병이 선순위지 후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은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을이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리고 매매하여 혼동이 발생했다면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병은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을의 임차권은 혼동의 예외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게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혼동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좀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의 성질상 광역권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은 본권과 구별이 돼요.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물건.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본권하고 양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광역권이요. 광역권은 토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미채굴 광물이 있다면 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별도로 광역권을 취득해야만 채굴할 수 있지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당연히 미채굴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광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국가로부터 광역권을 취득했는데 광역권이 혼동으로 소멸해 버린다면 역으로 토지 소유권이 있다면 무조건 광물 채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광역권은 권리의 성질상 토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혼동의 효과요.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령 예를 든다면 이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혼동이 발생함으로 병의 저당권이 소멸됐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예, 차후 병으로부터 갑이 다시 이 토지를 매수, 사들일 수 있잖아. 그럼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혼동을 발생시킨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나 취소 등이 됐다면 이 경우를 갖고 해보자고요. 이 경우를 갖고 해보자고요. 혼동이 발생하고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멸했는데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면 애초부터 혼동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잘못 소멸됐기 때문에 부활을 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때는 부활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건 잘못 소멸됐기 때문에 부활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잠시 쉬다가 점유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